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라디오 조간 브리핑 2015년 5월 21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국민라디오 김효진 PD입니다. 제가 이 마이크 버튼 조작에 좀 실수를 해가지고 볼륨은 낮춰놓고 목소리가 제때 나가질 않았죠. 실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주요 조간신문 일면 머릿기사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또 판깬 북의 목리, 반기문 방북 뒤엎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한반도 평화 메신저 꿈이 하루 만에 무산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19일에 승인했던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어제 다시 불허했습니다. 갑자기 별다른 설명도 없이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반 총장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기자들 앞에서 밝혔죠. 서울신문도 이 문제를 일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평화 메신저 맞고 핵 엄포 경색 악화라는 제목이고요. 국민일보 역시 일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북한 내부 돌발 변수 사드 반발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반 총장의 방북을 돌연 불허한 것이 내부 돌발 변수의 발생 때문인지 사드 문제에 대한 반발인지를 두고 따져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잠시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일면입니다. 미국 한반도 사드 연구 배치까지 거론, 정부 사실상 무대책. 미국 고위 인사가 다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거론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지난 18일 사드 발언에 잇따라 국무부 차관보와 합참 차장이 사드의 한반도 연구주둔까지 주장하는 등 점점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동아일보도 일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군요. 미국 사드 공론화 전방위 압박이라는 제목입니다. 세계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국내 첫 감염 확인 이런 제목인데 이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는 것은 메르스라는 명칭으로 많이 불리죠. 예방, 치료약 없고요. 치사율이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치사율이 이렇게나 높은 이 메르스에 감염된 국내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가운데 이 환자를 간호했던 부인도 추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조선일보가 어제 이 통일준비위원회와 함께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이틀째 개최한 제6회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아베 정부의 우경화에 대한 일본 내부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안부 문제를 만든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말도 했다는 겁니다.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탄소규제 제조업의 비명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정부 당국의 온실가스 규제 후폭풍이 대한민국 제조업을 강타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한국은 올 1월부터 선진국보다 앞서서 전국 단위의 강제적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본격 시행했는데 이것 때문에 제조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검찰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홍준표 불구속 기소, 대선자금 본격 수사. 잠시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시작하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 진행하는 김효진 PD입니다. 2015년 5월 21일 목요일에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 시작을 했습니다. 경향신문 2면 먼저 보겠습니다. 검찰 2라운드 수사 시동, 나머지 정권 실세 한계 넘을까라는 제목이고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관한 기사입니다.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 그리고 홍준표 경남지사 측이 핵심 증인을 회유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도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어제 결정했죠.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을 일단 지목은 한 것입니다. 성 전 회장이 여권 실세 8명에게 금품을 줬다고 인터뷰와 메모지로 알리고 목숨을 끊은 지 42일 만입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뒷돈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의혹을 캐기 위한 2라운드 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에 대한 기소 방침을 확정하면서 나름의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있지만 봐주기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 모두 관련 의혹을 가리기 위해서 관계 당사자들을 회유하려 한 정황, 이게 드러나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 구속의 근거가 되는 그런 정황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그냥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검찰의 불구속 결정에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검찰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의 신병 처리에 대한 내부 기준이 2억 원이고 현재 9억 원 상당을 받은 경우도 불구속 재판 중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9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에 구속하지 않고 그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홍준표, 이완구 이 두 사람만 구속한다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겠죠. 여당 정치인에 대해 온정적으로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언급으로 해석이 된다고 경향신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에 대한 기소 방침을 바로 어제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검찰은 오전에도 이 전 총리의 2013년 재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수사 상황 전반을 정리해 대검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선에서 선을 그은 것이고요. 검찰은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 6사람에 대한 수사로 넘어갈 것인지 8인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일괄 사법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했으나 분리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먼저 재판에 넘긴 다음에 다른 6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기로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일보 3면에서 관련된 기사 한 꼭지 더 보겠습니다. 여당 홍준표 이완구 기소 즉시 당원권 정지, 이런 제목입니다. 새누리당은 어제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함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해 당원권을 정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석호 새누리당 사무부총장은 어제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원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고 당 윤리위 규정에도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중지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답니다. 검찰이 두 사람을 기소하는 시점에 당원권은 자동적으로 정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동 적용돼서 자연스럽게 당원권이 박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될지 글쎄요. 막상 그 시점이 되면은 다시 한번 논란이 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한겨레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한반도 사드 연구 배치까지 거론, 정부 사실상 무대책,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미국 고위 인사가 다시 이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에 한반도 배치를 거론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지난 18일 사드 발언에 잇따라서 국무부 차관보와 합참 차장이 사드의 한반도 연구 주둔까지 주장하는 등 갈수록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사출 시험을 계기로 사드 배치 압박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뒤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청이 오면 그때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뇌면서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한겨레는 지적을 합니다. 정부가 내부적으로 사드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고도 국내외 여론을 의식해 이른바 전략성 모호성이라는 원칙 뒤에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9일 미 의회에서 열린 한미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우리가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연구 주둔을 고려하고 있지만 우리는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즈 차관보의 이날 발언은 미 행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신중한 행보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이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됩니다. 제임스 위너펠드 미 합참 차장도 같은 날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미사일 방어와 미국 국가안보 세미나에서 한국 정부와 이 문제에 관해 아직 공식으로 어떤 종류의 대화도 시작하지 않았다라면서도 여건이 성숙되면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런 적극 공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수세적입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미국의 요청이 오면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 안보상 이익을 종합 고려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비켜섰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이 문제를 논의할지를 묻는 질문에도 사드에 대해서는 이러한 답변만 드리겠다고 피해갔습니다. 정부가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사드 배치를 용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도 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채 여론의 향배를 살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제기가 된다고 한겨레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안보 분야를 담당했던 한 인사는 정부가 국회 답변 등을 통해 미국의 요청이 온다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하면 미국이 장난칠 여지가 없어진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정책 결정자들이 사드 배치를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예. 방금 이런 워딩을 준 과거 정부에서 안보 분야를 담당했던 한 인사의 말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다. 자, 중앙일보 2면 가보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망신을 당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튼 굉장히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죠. 북한이 갑자기 돌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반기문 총장의 개성공단 방북 허가 방침을 뒤집었습니다. 자, 중앙일보 2면의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반기문 방북 뒤집은 날, 북한 핵 소형화 단계 으름장. 반 총장의 얼굴은 상기돼 있었습니다. 지난 1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방문 계획을 공개하며 남북한 관계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데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도 했죠. 성사가 된다면 2007년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한 뒤 첫 방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 총장의 기대는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디지털 포럼에 참석한 반 총장은 실망한 표정으로 북한이 오늘 새벽 외교 경로를 통해 개성공단 방문 승인을 철회한다고 알려왔다, 이렇게 직접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그러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엔의 한 관계자는 개성공단 방문은 오래전부터 뉴욕 채널을 통해 협의해온 사항이라면서 느닷없이 북한 측이 승인을 철회해서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반 총장이 말한 외교 경로란 뉴욕 채널을 의미한다고 귀뜸하기도 했답니다. 한국 출신 유엔 사무총장의 첫 방북이 남북관계 개선에 호재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나로 바뀌었다. 이렇게 중앙일보는 적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외부 세계와 문을 닫고 내부에선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 같은 공포정치로 회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정은은 당초 지난 5월 8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해놓고 지난달 말 갑자기 이를 취소했습니다. 그러고는 현영철을 처형했다고 하고요. 알려진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죠. 뒤이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승인을 철회한 건 이 같은 흐름의 연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외교 관례를 무시하면서까지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전문가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이런 분석도 중앙일보는 내리고 있습니다. 동국대 김용현 북한학 교수는 한반도 정세나 핵 문제 해법 등을 둘러싼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반 총장이 이벤트성으로 오는 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서 제동을 걸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서강대 김영수 정치학 교수는 북한의 개성공단은 국제화 없이 지금 이대로 남측을 인질삼아 안정적으로 외화벌이를 하는 곳이다. 반 총장과 함께 외신까지 와서 혹시나 임금체계의 불합리성 등이 조명되면 북한은 좋을 게 없는 시나리오다. 그래서 갑자기 못 오게 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예. 한결의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반기문 대망론 제동, 정치권 설왕설래. 어제 반기문 총장의 개성 방문 무산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성완종 게이트에 이어 반기문표 대권 행보에 또 한 번 제동이 걸린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답니다. 반 총장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반기문 대망론에 대한 이 논의가 좀처럼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어제 무산된 반 총장의 개성 방문은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의 첫 방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 관심을 끌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반 총장으로서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경색된 남북관계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이른바 통일 대통령 이미지도 얻을 수 있는 것이었겠죠. 반기문 대망론은 지난해부터 제기가 됐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당내에서 각을 세워온 친박계 모임인 국가경쟁력 강화 포럼은 지난해 10월 반 총장의 대선 출마 여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고요. 야권에서도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이 반 총장 측근들이 반 총장의 야권 대선 출마 문제를 타진해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의 전망은 갈립니다. 새누리당의 한 친박 의원은 반 총장의 친박 대선 후보로는 소설이라고 선을 그었고 한 충청권 의원도 반 총장이 충청 출신이긴 하지만 그를 대선 후보로 생각하는 의원들은 많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같은 당의 한 삼선 의원은 성완종 리트 사건에 반 총장 이름이 거론되고 그가 현실 정치 경험이 적다는 점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번 개성공단 방문 불허도 반 총장 입장에선 망신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깎아 내렸다고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여부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좀 타격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북한 김정은이 무례했던 것이지 반 총장의 잘못으로 어떤 정치적인 역량 부족으로 몰고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한번 사족을 붙여봤습니다. 국민일보 오면입니다. 국내 정치 얘기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진실공방, 더 꼬인 당 수습. 안철수 혁신위원장직 거부, 해묵은 앙금만 재확인이라는 부제목이 붙어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어제 문재인 대표의 당내 혁신기구 위원장 제안에 대해 공식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회동 내용을 두고서도 설명이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어제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지난 19일 문 대표와 당 혁신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한 바 있으나 제안을 받고 제가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다면서 혁신위원장은 당 밖의 인사가 맡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는 말씀도 드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이에 대해서 기자들을 만나 이 안 전 대표가 본인이 적절치 않다며 위원장에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추천했다. 하지만 우리 최고위원들은 안 전 대표가 당내에서 더 공감의 폭이 크다고 생각하고 또 안 전 대표가 만난 이후에 발표한 내용으로 볼 때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설득하기로 했는데 좀 아쉽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새정치연합 지도부에서는 오전까지만 해도 안 전 대표의 혁신위원장 수락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합니다. 예. 문재인 대표는 오후에 다시 최고위를 소집해서 안철수 전 대표에게 위원장직을 재요청키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안 전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서 재차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른 분들, 좋은 분들 많으시니까 찾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한 겁니다. 회동 자체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설명은 엇갈립니다. 안 전 대표는 회동 이후 위원장직 거부 의사를 발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회동 과정에서 회동 중에 거부 의사를 이미 밝혔으면서 그 직후에 이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서 혁신위원장 인선이 될 때까지 거부 의사 발표를 유보해달라는 문 대표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표는 안 전 대표의 태도를 거절이 아니라 유보로 받아들였다는 입장입니다. 김성수 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안 전 대표가 위원장직을 맡기 어렵다고 했다면서도 문 대표가 좀 더 시간을 갖고 고민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해 안 전 대표가 알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괜히 만난 것도 같습니다. 각종 논란만 더 양산한 셈이 됐네요. 예. 세계일보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얘기입니다. 소명서류 2상자 들고 온 정청래. 이런 제목이고요.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어제 공갈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를 논의했지만 징계 여부 및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는 26일에 회의를 다시 열어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회의에 직접 출석해서 상자 2개 분량의 서류를 내놓으면서 소명했습니다. 심판위원들은 정 최고위원이 나간 뒤 20분 정도 회의를 더 했고요. 내용을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아서 오는 26일 재논의키로 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박스 2개 분량의 서류를 내놓으면서 소명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뭐 물리적으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심판원은 제명, 당적 박탈이죠. 제명과 당원 자격 정지, 당직 자격 정지, 당직 직위 해제,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제명과 당원 자격 정지는 공천 배제 요건에 해당됩니다. 자, 간사죠. 심판원,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26일은 본인 출석 없이 9명의 심판위원이 비밀투표를 통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한 주승용 최고위원이 정 최고위원의 사과를 받은 점 등을 포함해 제출 자료 등을 정상 참작하겠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 정청래 최고의 징계 수위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과 신기남, 설훈, 이목희, 이인영 의원 등 의원 25명을 포함해 62명이 선처를 당부하는 탄원서를 낸 반면 정 최고의 출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편 이 심판원은요, 주승용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잦은 사퇴 선언과 번복으로 당을 분열시켰다며 징계 요구서가 제출된 것과 관련해서 조사 명령을 내리고 심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호남 지역 평당원 수십 명이 징계를 요구했죠. 두 사람 모두 징계 심판대에 올라 있는 셈입니다. 새정치연합의 현재 상황입니다. 한겨레 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5.18 단체 김무성 찾아가 물세례 사과라는 제목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단체가 어제 국회를 찾아가서 5.18 기념식 전야제 당시 물세례를 맞고 돌아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미안해할 필요 없다 이렇게 화답했다고 하고요.
김정길 5.18 기념행사위원회 상임위원장, 김후식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 등 5.18 단체 대표 4명은 어제 김 대표를 만나서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접대를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다. 기념식에 참석해 힘차게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불러줘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박대출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김우성 대표는 가족들에게 광주의 아픔을 함께 하려고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 마음이 아프다. 앞으로도 동서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또한 그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북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내년 기념식에는 재창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김무성 대표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보기에 따라서는 새누리당의 당 대표, 예, 보수 집권 여당의 당 대표 거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못마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좀 진정성을 전제로 해야겠지만은요. 예,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그 뜻을 기리는 게 원칙적으로도 좋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예, 쉽게 재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규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소문 한번 또 고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2015년 5월 21일 목요일에 전해드리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주간 브리핑입니다. 저는 김효진 PD입니다. 자, 5.18 관련 이야기 한 꼭지 더 좀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면입니다. 미 비밀 문건에 5.18 북한군 개입 내용 없었다. 예, 이런 제목입니다. 5.18 기간 중 북한군이 한국에서 활동하거나 잠입을 계획했다는 내용은 미국 정부의 비밀 문건에는 전혀 없었다. 미국 국무부와 주한 미국 대사관 사이에 오간 5.18 관련 기밀 문서를 공개했던 미국의 언론인 티모시 스콧 셔록이 어제 광주를 방문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셔록은 어제 오후 광주 5.18 기념 문화센터에서 학계, 시민사회 인사들과 만나서 5.18 기간 중 북한군 600여 명이 광주에 잠입해 폭동을 조종했다는 일부 극우 세력의 주장과 관련해 당시 미 대통령과 행정부 수반들이 보고받은 내용과 회의록이 담긴 이른바 체로키 문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 사람이 공개한 이른바 체로키 문서에는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뒤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 상황을 주시하고자 극소수 고위 관리들로 꾸린 체로키 팀이 주한 미국 대사관 등과 교신하며
회의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셔록은 당시 생성된 2급 비밀문서 2,000건을 미국 정보공개법에 따라 입수해 79년 12.12 이후 80년 5.18에 이르기까지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생생한 대화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당시 미국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12.12 군사 반란을 묵인 방조한 것과 광주로 한국 군대 이송을 승인한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89년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 5.18 광주 민주화운동 조사특별위원회에 보낸 공식 답변에서 공수특전단의 광주 투입을 사전에 몰랐고 5월 항쟁 진압군으로 광주에 투입된 국군 24단의 이동을 승인한 적도 없다고 한 것이 거짓임이 밝혀지기도 했죠. 또 문서에는 당시 미국 대통령과 국무부 장차관, 주한 미국 대사 등이 1980년 5월 21일 계영군의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뒤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열어서 광주 시민들이 무장한 것에 대한 후속 조처를 논의했던 사실도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 1980년 5.18 당시 미 국무부와 주한 미국 대사관이 주고받았던 비밀 전보 등을 1996년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5.18의 진상을 규명하고 당시 미국 정부의 역할을 밝혀냈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같은 사람은 여전히 당시 광주 민주항쟁을 폭동이다, 폭도들의 그런 반란이었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로키 보고서. 국민일보 오면 기사 보겠습니다. 여론 들글자 여야 뒤늦게 눈먼 돈 대책 법석이라는 제목입니다. 여야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책 마련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세비와 별도로 국회 주요 직책을 지닌 인사들에게 제공되는 판공비 성격의 돈인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 눈먼 돈이라는 비난 여론이 끓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입법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새정치연합 신계륜 의원이 의심을 받는 뭉칫돈의 출처를 국회 특수활동비로 해명하면서 공금의 개인 유용, 횡령 논란까지 제기가 되고 있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윤석 원내 수석 부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당 차원의 개선 대책단을 출범시켜서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중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특수활동비가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도 국민 감정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 국회 윤리 확립을 위해 제대로 된 정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겨레 사면입니다. 50% 명기 대신 유사한 제3문구 표기 가닥, 이런 제목입니다. 연금개혁 협상을 둘러싼 얘기이고요. 여야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입니다.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라는 이 문구를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명기하는 대신 비슷한 취지를 담은 제3의 문구를 포함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죠.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어제 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지난 5월 2일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면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양당 대표, 원내대표의 합의문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고
공적연금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 및 사회적 기구를 동시에 발족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쪽으로 타협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를 넣는 대신에 50% 문구를 넣는 대신에 학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문구를 대신 넣겠다는 것이죠. 예. 여야 간사는 규칙 안에 담을 문구 절충안을 이미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각 당 지도부의 추인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어제 합의문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서 50% 대신 양당이 수용할 수 있는 문안을 만들 것이냐가 관건인데 그 부분에 접근이 됐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야 간사는 내일 최종 협의에 나설 방침이라고 하니까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경향신문 6면입니다. 중소기업 일자리 늘었지만 임금은 제자리. 중소기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등 사회적 위상은 높아졌지만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재계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중소기업 중앙회는 어제 이런 내용이 뼈대인 2015년 중소기업 위상지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1명당 월 평균 임금은 2007년 242만 6천 원에서 지난해 283만 6천 원으로 41만 원 올랐습니다. 반면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 1인당 월 평균 임금은 2007년 374만 4천 원에서 지난해 467만 8천 원으로 93만 4천 원 인상됐습니다. 2013년 1인당 연간 급여는 제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3,098만 원, 대기업은 5,820만 원이었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크군요. 예.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반면 일자리 창출 능력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압도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중소기업의 고용 인원은 195만 4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증가 인원의 85.9%입니다. 예. 대기업 고용 증가 인원은 32만 1,000명에 그쳤고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필요하다. 신규 일자리 문제의 해결 방안을 중소기업에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경향신문 11면 좀 보겠습니다. 제목만큼이나 씁쓸한 내용입니다. 제목이 씁쓸한 서울여대 축제이고요. 서울여대 총학생회가 축제 환경 조성을 이유로 학내 청소 노동자들이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합니다. 서울여대 총학생회는 어제 오전 1시 학교 정문, 남문 등에 설치된 이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서울여대 분회의 현수막 19개를 철거했습니다. 철거된 현수막은 검은 봉지에 담긴 채 대학 행정관 건물 앞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이 총학생회는 학생들에게 1년에 단 한 번뿐인 축제를 위해 철거했으니 양해 부탁드린다, 이런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 노조가 농성 중인 행정관 주변 노조가 농성을 하고 있는 행정관 주변의 현수막은 철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노조 관계자, 그러니까 청소 노동자겠죠. 이 노조 관계자는 축제를 예쁘게 치르고 싶다는 학생들 심정을 100번 이해하며 청소 노동자들도 같은 마음이라면서 봉투에 놓인 메모와 SNS에서의 일방적 통보로 철거가 이루어져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총학생회는 용역업체에 현수막 철거를 공문으로 요청했다면서 보다 나은 환경 조성을 위해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청소 노동자들 지난달 22일부터 본관 1층 로비에서 이 다른 대학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28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 수준의 임금 대단한 거 아닙니다. 시급 6,650원을 좀 맞춰달라는 겁니다. 이 노조는 청소 노동자들의 서러운 마음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다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대학생들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할 수 있었다면은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자, 파랑님님, 꽃봉우리님, 곰곰님, 워렌 버핏 67조님, 굿프렌즈님, 로니님, 떡이맘님, 칼세님 등등 많은 분들이 게시판 통해서 출석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인사도 감사드리고 또한 응원, 격려도 감사드립니다. 한국일보 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언제까지? 법리공방의 발목.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18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시점은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이라고 밝힌 이후 특조위의 활동 개시를 두고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원들 임기가 시작된 올해 첫날, 바로 그 날이 특조위 활동이 개시된 날이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기간도 활동 기간에 쳐서 이 종료 시점을 계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반면 특조위 측은 실질적인 조사 기반을 갖춘 뒤 그때부터가 제대로 된 활동 기한의 시작 시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특조위 주변에서도 조사 기반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에 따라 상임, 비상임 위원들이 임명된 3월 시행령이 공포된 지난 11일 민간조사위원이 확충되는 오는 7월 등으로 의견이 나뉜다고 하고요. 해수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특조위 활동 시점에 대한 유기준 장관의 발언 이후 실제 활동 시작일에 대한 법리 공방이 부처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을 명시한 특별법 제7조 1항,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는 제7조 1항의 조문 가운데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활동 시작과 종료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정부는 올 1월 1일부터 활동이 시작됐다는 입장이죠. 특별법 부칙 제3조는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법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을 합니다. 따라서 법 시행과 동시에 업무를 전담할 개별 소위원회도 탄생한 만큼 조사 활동이 연초부터 이루어졌다는 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그간 특조위에서 우리 부처와 대법원 등의 각종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일부 업무를 진행해 왔다. 그러니까 시작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에 반해서 특조위는 위원회 구성은 조사 수행에 필요한 실제 인적, 물적 기반이 갖춰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위원들의 임기와 위원회 활동 기간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박종훈 상임위원은 우리는 과거 다른 특별조사위원회와 달리 시행령 제정 이전에 임명이 돼서 실제 사무처 직원이나 예산 등을 제공받지 못해 조사는 엄두도 내지 못한 상태였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활동 시작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할지 의견은 분분하답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시기는 바로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된 이달 11일입니다. 특조위의 조직 구성이 확정돼 그에 따라 각 실, 과의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민간조사위원들이 확충되는 오는 7월 중순을 꼽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조사 업무를 이행하는 당사자가 바로 민간위원들이니까 이들이 임명돼야 비로소 활동이 본격화된다. 예, 이런 분석입니다. 언제부터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이걸 둘러싸고도 특조위와 정부가 다시 한번 지난한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 협상 끝나면은 언제로 기한이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로 시작되든 협상하는 그 논의하는 그 기간만큼은 결국 또 까먹는 거 아닙니까? 예.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상식선에서 결정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네요. 예. 대단구님은 해수부 조사 안 받으려고 별 꼼수 다 부리는 게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보는 수밖에 달리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글쎄요. 1월 1일 날 구성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한 거다. 그러면 각종 논란으로 특조위가 사실상 업무를 중단하고 농성하고 그랬던 상황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특조위 업무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앞으로 국민 라디오도 계속해서 심도 있게 짚어보고 관련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13면입니다. 요즘 이 뉴스 인터넷 등등에서 종종 접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군대 갈 나이 지난 지금 왜 무릎 꿇은 유승준의 싸늘 이런 제목입니다. 2002년 병역을 기피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 미국명 스티브 유저, 이 유승준 씨가 13년 만에 공개 사과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 씨는 지난 19일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를 통해 생중계된 인터뷰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 씨는 국민 여러분과 병역의 의무를 한 많은 젊은이에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 사죄하고 싶다며 되돌아갈 수 있다면 2번 생각 안 하고 군대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997년에 데뷔했죠. 유승준 씨. 나나나, 열정, 이런 노래로 90년대 가요계를 주름잡은 스타였습니다. 각종 선행으로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별칭도 얻었죠. 하지만 병역 기피 논란 속에 2002년부터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국이 금지된 그런 상태입니다. 기억들 하시죠? 좀 가물가물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그때 걔 그랬지. 이런 정도로 기억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던 유승준 씨가 갑자기 사과의 뜻을 밝히고 돌아오고 싶다. 돌아와서 옛날처럼 연예인 활동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이런 뜻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유 씨의 인터뷰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지난 19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 씨의 입국 허용에 대해 66.2%가 반대했고요. 24.8%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가능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다면 그대는 눈물에 약한 한국민의 착한 심성을 악용해 또다시 능멸한 것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한상덕 문화평론가는 유 씨의 경우 다른 사례와 달리 대중을 기만했다는 점 때문에 쉽게 용서가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반면 이제 유 씨를 용서해도 될 때라는 의견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다 교묘한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유명인들이 많은데 유독 유 씨에게만 엄격한 게 아니냐, 이런 이유를 들고 있다고 하고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준 씨의 국내 입국 허용 그리고 활동 재개 애매하고
얘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자, 2015년 5월 21일 목요일에 국민라디오 조간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안진걸의 으라차차가 방송이 됩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을 해줘요. 아무 말 못하는 바보는 아니잖아요. 나 항상 그대를 그토록 원했었는데 이젠 그 마음을 모두 다 털어놔봐요. I believe 난 그대만을 믿어요. 그대가 바라는 사람일 거라고. Oh baby, 그대 나에게 말해요. 나를 사랑한다고. 그대 두려워 말아요. 나는 준비됐어요. 그대 나에게 말해요. 나를 사랑한다고. 그대만을 위해 내 세상 모두 버릴 준비됐어요. 지나간 사랑이 그렇게 아팠었나요? 그 사랑 때문에 조금은 두려운가요? 이제는 어느새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